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함께하는 공효정의 이슈인 전북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률 톡톡. 오늘은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낙태죄에 관한 내용 가져오셨습니다. 조금 시기인 만큼 중요한 주제 가져오셨네요. 네. 네, 어제였었죠.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시간은 현행법상 낙태죄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낙태죄에 관해서 이제 명칭을 조금 알아본다는 의미가 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에도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그 낙태죄의 종류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자기 낙태죄, 두 번째로 동의 낙태죄, 세 번째로 업무상 동의 낙태죄, 네 번째로 부동의 낙태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태치상죄가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상이 된 것은 자기 낙태죄와 업무상 동의 낙태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낙태죄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낙태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낙태죄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대립하는데요. 먼저 우리 대법원은 낙태죄에 대해서 이 부녀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그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낙태는 태아를 자연 분만하기 전에 모체, 그러니까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 이게 낙태죄로 조금 성립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로써 그 태아의 사망 여부와는 별개로 이 태아를 일단 그 모체 밖으로 배출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네. 이제 현행 낙태죄가 왜 예외적인 조건도 없이 무조건 처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낙태죄 체계를 보면요. 네. 이 형법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이 한편으로는 그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일정한 의학적 아니면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용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네.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해서 그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허용하는 조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 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는요. 이 예외적으로 5가지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이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네. 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이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그 인공 임신 중전 수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와 같이 그 허용되는 임신 중절 수술의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5가지 예외적인 이유가 아니면 낙태를 하면 안 되고 임신 시기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제 헌법 낙태죄 조항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미가 뭘까요? 네, 그 헌법 불합치란 네.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위헌. 네,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그 법적 공백이 생겨 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네. 즉 쉽게 설명하자면 그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낙태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그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하여 입법 개정 시까지 유지시키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분명히 야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혼란을 조금 잠재우는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조금 알아보니까요.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입법자들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낙태죄 조항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조금 어떤 분란이 있었잖아요. 네.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헌법재판소 심판의 쟁점은 그 태아의 발달 단계나 이 독자적 생존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자기 결정권이요? 네. 이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그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의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그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그 업무상 동의 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 낙태죄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낙태죄에 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네.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합헌 결정이 분명히 내려졌었는데 이렇게 뒤바뀐 이유, 결정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 7년 전 헌법재판소는 합헌 4명 그리고 위원 4명의 의견으로 그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약 7년 만에 그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7년 전과 다른 결정이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할 때에는 이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는 재판관 다수가 의견을 모은 건데요. 이 7년 전 재판에서는 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만이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4명은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라고 네.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어제 헌법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있어야 하지만 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는데 비록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합헌 결정을 내린 2명의 재판관 의견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재판관 9명 중 2명은 지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이 판단 이유도 과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이 7년 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도 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네. 합헌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낙태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낙태죄에 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금 찬반의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조금 더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서한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